어머님은 저희 엄마 반도 못 돼요. 세영이 탁소리를 내며 수저를 내려놓았다. 경고등처럼 번쩍이는 붉은 원피스. 내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네 어머니가 월세 내라. 무슨 월세요? 그녀가 입꼬리를 비틀었다. 도준이 화들짝 놀라며 물잔을 엎었다. 나는 등을 꼿꼿이 세웠다. 지난 6개월 동안 매달 5일에 내가 정확히 100만 원씩 보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세영이 남편에게 돌아섰다. 반년 동안이나 날 속인 거야? 도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가 신발 사고 스파 받은 돈은 뭔데? 어머님 돈이었어?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나는 못을 박듯 천천히 말했다. 네, 아버지 결혼 반지 판 돈이다. 너희 둘 길바닥에 나앉지 않게 하려고 내가 팔았어. 방안이 얼어붙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망치처럼 내리쳤다. 도준이 무릎을 꿇었다. 엄마! 와라가님이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딱 30일 남았다. 계약 끝나면 단 한 푼도 더는 안 내.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야. 더는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거다. 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마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먹어라. 푸딩 녹는다. 공기는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다. 이 순간 판이 뒤집혔다. 시청자의 99% 이상이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이 스토리를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지금 계신 지역은 몇 시이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11월에 인천은 꽤 쌀쌀해지기 시작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불어온 바람이 낡은 나무 문틈으로 스며들며 항구 도시 특유의 옅은 소금기 섞인 냄새를 실어왔다. 부엌에서는 오후 내내 뼈를 곤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하얀 거품은 한쪽으로 걷어냈고 솥 위에는 유리처럼 얇은 기름막이 떠 있었다. 그 옆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생선조림이 자작하게 졸아들고 있었다. 새빨간 고춧가루와 큼직하게 썬 대파가 어우러져 시큼하고도 알싸한 향을 풍겼다. 아직 발효가 한창인 갓 담근 김치의 톡 쏘는 내음은 세월과 수증기에 누렇게 변색된 낡은 벽돌에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나는 작은 의자를 놓고 천천히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매콤한 생선조림을 중앙에 놓고 그 주위로 소박한 반찬 몇 가지를 둘렀다. 참기름에 묻힌 콩나물, 시금치나물, 얇게 썬 무생채, 그리고 막 알맞게 익은 김치 한 접시. 세영이가 좀처럼 젓가락을 대지 않으리란 걸 알면서도 나는 노릇하게 부친 애호박전 작은 접시를 따로 놓았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돌아서 마지막으로 작은 냄비를 들었다. 표면은 매끄러웠고 동네 슈퍼에서 산 값싼 바닐라 향이 은은하게 풍겼다. 도준이가 어릴 적 그릇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는 숟가락을 쪽쪽 빨며 더 달라고 조르던 디저트였다. 그 생각만으로도 내 입꼬리는 저절로 부드러워졌다. 긴 나무 식탁은 아침부터 윤을 내어 닦은 터라 천장에 매달린 노란 조명이 비단실처럼 얇은 빗줄기를 남기며 반사되었다. 나는 유리장에서 어머니가 물려주신 크리스탈 잔 세트를 꺼냈다. 서툰 솜씨로 새겨진 단풍잎 문양이 오히려 멋스러운 잔이었다. 나는 잔들이 반짝일 때까지 다시 한번 닦았다. 그 옆으로 은수저와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나란히 놓고 사각으로 접은 냅킨을 가로로 두었다. 마치 평범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집안에서 치르는 작은 의식을 준비하는 듯했다. 오늘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쏟았다. 며칠을 꼬박 모으고 장볼 돈을 아끼고 관절염 약값까지 줄여가며 게와 생선, 표고버섯과 햅쌀을 샀다. 내 마음속에는 작지만 고집스러운 아주 구체적인 희망이 있었다. 그저 식탁이 풍성하기만 하다면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과 생선조림의 붉은 빛이 우리 사이에 존재하기만 한다면 모든 냉대와 서운함이 물을 만난 회반죽처럼 부드러워지리라는 희망. 평생을 어머니로 주부로 살아온 나는 어쩌면 어리석을 정도로 굳게 믿고 있었다. 정성껏 차린 밥 한 끼가 실처럼 느슨해진 관계를 다시 단단히 묶어줄 수 있다고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마치 제단사가 막 다림질을 마친 옷을 보듯 식탁을 바라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다. 그때 현관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규칙적으로 울리는 구두 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렸다. 한세영이 먼저 들어섰다. 몸에 꼭 끼는 새빨간 원피스는 그 원단이 불빛 아래 반짝이며 경고를 알리는 페인트 자국처럼 보였다. 차갑고 톡 쏘는 베르가못과 제스민 향이 섞인 듯한 향수 냄새가 우리 집 냄새 속으로 끼어들어 오래된 흙바닥 위로 흰 석회 가루를 뿌린 듯 이질적이었다. 순간 오싹했지만 나는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팔을 벌렸다. 어서 와라. 국 아직 따뜻하다. 세영은 아주 능숙하게 옅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갓 갈아낸 칼날처럼 얇았고 눈빛에는 온기 한 점 담겨 있지 않았다. 그 뒤로 내 아들 김도준이 서 있었다. 아들은 손에 휴대폰을 쥔 채 꺼진 화면 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연신 쓸어 올렸다 내렸다. 아들의 눈은 구두 끝에 붙박인 채 나를 피했다. 아들은 그저 의례적으로 고개를 까딱하고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또 마치 방 안에 다른 시계 하나를 더 가져다 놓은 듯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내가 국그릇에 국을 퍼담자 뜨거운 김이 안경알을 뿌옇게 만들었다. 나는 가장 부드러운 생선 살점을 발라 며느리의 그릇에 놓아주었다. 세영은 힐끗 쳐다보더니 수저를 내려놓으며 작지만 모두에게 들릴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선이 좀 비린 것 같네요. 우리 엄마는 늘 냄새 하나 없이 잘하시는데. 나는 입술을 다물고 미소 지으며 그 말을 속으로 삼켰다. 대꾸하고 싶은 평범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불꽃만 튀다 전기가 모자라 켜지지 못하는 전구처럼 깜빡이다 사라졌다. 안 돼. 오늘은 싸우지 않는다. 오늘은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다. 몇 분 뒤 내가 도준에게 국을 더 퍼주는 사이 세영은 다시 방 안을 훑어보았다. 색이 바랜 벽지, 눈가 주름처럼 낡은 흠집이 난 나무 창틀. 내가 젊을 적 사서 여러 번 리스치를 했음에도 늙은 나뭇결이 드러나는 가구들. 세영은 입술을 오므렸다. 이 집 참 오래됐네요. 벽지도 색이 바랬고 가구도 다 옛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집은 얼마 전에 싹 리모델링 했는데 정말 현대식이에요. 응. 나는 벽에 대고 말하듯 나직이 답했다. 오래됐지. 그리고는 며느리의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었다. 여전히 옅은 미소를 띤 채 억지로 무언가를 삼키느라 바싹 마른 목구멍으로.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들리는 것은 오직 도준이 나무 식탁을 두드리는 소리뿐이었다. 똑, 똑, 똑. 나는 아들을 보았다. 부엌에 서서 푸딩을 먹으며 눈을 반짝이던 그 아이는 이제 제 삶의 무게조차 버거워하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아들이 한마디라도 해주길, 며느리의 날카로운 칼날 밑에 종이 한 장이라도 깔아줄 아주 작은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앙상한 뼈가 드러난 가느다란 목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뿐이었다. 나는 바닐라 푸딩 접시를 식탁 중앙으로 가져왔다. 차가운 디저트의 냉기가 내 뜨거운 손바닥에 와닿았다. 달콤하고 순수한 향기. 그 순간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그릇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을 때마다 엄마가 최고야 하고 노래를 부르던 10살의 도준. 텅 빈 낡은 알루미늄 주전자에 누가 따뜻한 물을 부어주는 듯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적어도 이 디저트가 분위기를 풀어주겠지. 아주 작은 틈이라도. 세영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이 이상할 만큼 반짝였다. 그것은
정확한 순간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유리 조각처럼 식탁 위로 떨어졌다. 어머님은 저희 엄마 반도 못 돼요. 온 방 안이 얼어붙었다. 내 손에 들린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식탁 위에서는 뚝배기의 온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 대신 침묵의 옅은 쇠 냄새가 피어올랐다. 세영의 말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숫돌에서 막 갈아낸 칼날처럼 서늘하게 우리 사이에 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의 눈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목표물이 정확히 심장에 꽂히는 것을 확인한 자의 만족감.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푸딩이 식탁 중앙에 놓이는 바로 그 순간을 골라 그 말이 더욱 잔인하게 들리도록 치밀하게 계산했던 것이다. 나는 고개를 돌려 도준을 보았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말이 없었다.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아마도 인내라는 이름의 조각보를 잇던 마지막 실 한 오라기가 툭 하고 끊어졌다. 심장이 한 박자 무겁게 가라앉았다가 이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흉곽에 닿는 순간 나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 목소리가 이상할 만큼 차분하게 떠올랐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떨리지 않으려 두 손을 깍지 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럼 네 어머니가 월세 내라. 인천 사육 브리어레인 3호. 텅 빈 공간이 울렸다. 그리고 쨍그랑 도준의 물잔이 넘어지며 차가운 물줄기가 식탁 위를 길게 가로질러 나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도준은 마치 누가 목을 조르기라도 한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벌떡 일어섰다. 그가 외쳤다. 월세요? 그 소리는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는 식탁의 흠집을 따라 벽을 타고 번져나가 방 안의 공기 전체를 금가게 했다. 세영은 움찔했다. 그리고 즉시 붉은 립스틱을 바른 그녀의 입술은 활시위처럼 가느다랗게 일자로 닫혔다. 나는 아들을 보았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내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아들의 눈동자 속에 어두운 방 안의 노란 불빛 한 점처럼 아주 작게 비치는 내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비싸고도 단순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다. 나는 내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마치 나무에 새기는 맹세처럼 머릿속에서 분명하게 울렸다. 나는 김혜숙, 70살. 오늘 나는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았다. 시계의 똑딱거림, 문틈을 파고드는 바람의 스산한 소리, 솥 안에서 뼈 국물이 잦아들며 내는 자박이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며 텅 빈 공간을 남겼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나는 허리를 더 꼿꼿이 세웠다. 세영은 여전히 나를 노려보며 숨을 몰아쉬었고 도주는 반쯤 일어선 어정쩡한 자세로 멈춰서서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식탁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다. 겨울 한철처럼 길게 느껴지는 몇 초 동안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국은 식었고 달콤한 바닐라 푸딩 향은 엎질러진 물의 쇠 냄새와 뒤섞여 삼키기 힘든 끈적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나는 문득 내 굳은 살 박인 손을 남의 옷을 반듯하게 맞추기 위해 피가 나도록 수없이 찔렸던 바늘땀을 떠올렸다. 매달 5일 은행 자동이체 기계의 차가운 삑 소리를, 그리고 내 몸을 갉아먹고 있음을 알리듯 뚝뚝 울어대던 무릎 관절 소리를 떠올렸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내 며느리의 새까만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아주 잠깐 당혹감이 스쳤다가 이내 오만함이 제자리를 되찾았다. 나는 알았다. 이 저녁 식사는 전쟁터가 되었다. 그리고 집을 지키려면 식탁에 음식을 더 차려 올리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던 나라는 여자는 방금 자신이 가진 유일한 칼을 칼집에서 뽑아들었다. 그 칼의 이름은 진실이었다. 먹어라.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벽에 부딪혀 울렸다. 푸딩 아직 시원하다.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세영이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이번에 나는 다른 곳에 서 있었다. 더 이상 아들의 그늘 아래에도 수증기가 눈을 가리는 좁은 부엌에도 있지 않았다. 나는 식탁의 중앙, 내 평생을 바쳐 윤을 낸 나뭇결 위에 서서 마치 엉뚱한 집문을 두드린 낯선 손님 2명을 바라보듯 그들을 보고 있었다. 벽시계가 시간을 제깍거렸다. 그리고 나는 수없이 움츠러들었던 내 심장이 숨 쉴 만큼의 공간을 두고 이완하는 것을 느꼈다. 국 냄새도 김치향도 아니었다. 바로 그 느낌이 이 방을 데우고 있었다.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 옳고 그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하기를 선택했다는 느낌. 때로는 집을 지키기 위해 음식을 더 차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선을 긋듯 문장 하나를 내려놓아야만 한다. 그리고 오늘 밤 나의 선은 하나의 주소로 시작되었다. 인천사 6 브리어 레인 3호. 세영이 침묵을 비웃음으로 깨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도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목을대가 빠르게 오르내렸고 눈은 정신없이 깜빡였다.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나는 각자의 시선이 놀라움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두려움으로 변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볼 만큼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찰나의 두려움 속에서 나는 알았다. 내가 내 인생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등장했음을. 밖에서는 11월의 바람이 골목을 휩쓸며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끌고 갔다. 집안에서 나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 자리에 앉았다. 나무 식탁 모서리에 손을 얹고 직선으로 쓸어보았다. 나뭇결은 매끄럽고 따뜻했으며 아주 현실적이었다. 나는 식탁 중앙의 푸딩 그릇을 보았다. 그 표면에 늦가을의 희미한 별처럼 작은 노란 불빛 한 점이 비치고 있었다. 인내로 불을 밝히던 낡은 등불들을 꺼야 할 때가 왔다. 인천의 이 작은 집은 30년 넘게 나와 함께했다. 얼룩진 벽, 달아빠진 낡은 자개장 모서리, 갈라진 마룻바닥 틈새 하나하나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바늘 한 땀, 실 한 올의 의지에 살아온 내 삶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다. 거실에는 도준이가 열에 들떠 끙끙 앓을 때면 밤을 새워 아들을 안고 앉아 있던 흔들의자가 여전히 삐걱거렸고, 소파 위에는 손님들이 버리고 간 낡은 한복 천조각을 이어 내가 직접 만든 조각보 이불이 덮여 있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밤새 바느질하던 겨울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트로트 가락. 그리고 바늘이 오르내리는 소리는 마치 숨결 같았다. 내 손은 이제 휘고 굳은 살이 박여 손가락 끝은 숫돌처럼 단단해졌다. 평생을 남의 옷을 재고 자르고 깊고 꿰매며 몇 푼의 돈이나 그저 고개 숙인 감사 인사를 받았다. 내게는 기술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으니까 이 작은 집에서 고단할지언정 나는 늘 온기를 느꼈다. 건강하게 자라나는 도준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희생은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불과 6달 전 어느 보슬비 내리던 오후의 일이었다. 그날은 인천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고 먼지 같은 비가 흩날렸다. 막 맡은 옷가지를 개고 있는데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도준이가 서 있었다. 아들의 어깨는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은 축 늘어져 있었으며 눈시울은 붉었다. 42살의 장정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울며 엄마를 외치던 옛날 그 어린아이 같았다. 엄마,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메이고 떨려왔다. 월세를 못 내요. 제발 몇 달만 도와주세요. 곧 새 일자리 구할 거예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아들의 말은 미처 끝내지 못한 옷감 위를 가르는 가위날 같았다. 나는 서둘러 아들을 집 안으로 끌어당겼다. 아들의 옷에서 스며 나온 빗물은 내 손에 차갑게 와닿았다. 그저 내 아들이 절망에 빠졌고, 얼마니? 한 달에 100만 원 관리비까지 합치면 조금 더요.
적은 연금과 수십 년을 아끼고 모은 푼돈으로 살아가는 내게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다. 나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자개장을 열고 예금 통장을 꺼냈다. 종이가 스르륵 넘어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그 안에 찍힌 숫자들은 내 평생의 노고를 갉아먹듯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듯 했다. 도주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내 손을 꽉 잡았다. 재수 씨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잠깐이니까요. 곧 끝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을 믿었다. 며느리의 자존심을 지켜준다 생각했지만 실은 아들의 나약함을 감싸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부터 매달 5일이 되면 나는 어김없이 은행으로 가 인천 아파트 집주인에게 100만 원을 붙였다. 처음 몇 달은 꼼꼼히 수첩에 기록하며 붉은 펜으로 표시까지 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나는 더 이상 그 수첩을 펼쳐볼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멍하니 바라볼 용기밖에 남지 않았다. 계좌이체 기계의 삑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누군가 내 심장에서 칼을 하나씩 뽑아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낮에는 부족한 돈을 메우려 애써 바느질감을 더 받았다. 하지만 이른의 나이에 눈은 침침하고 손은 떨려 바늘땀은 더는 고르지 못하고 마치 내 인생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바늘이 빗나가 손끝에서 피가 배어나올 때면 그저 옷자락에 쓱 닦고는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나는 밖으로 나갈 때면 갈라진 손을 외투주머니 속에 감추었다. 내가 묵묵히 견디고 있는 이 마모의 흔적을 남에게 보일까 두려웠다. 그 집에서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엄마다. 엄마는 도와야 한다. 몇 달만 지나면 아들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 서서 늙고 초췌해진 얼굴, 퀭한 눈, 핏기 없는 입술을 바라보던 나를 똑똑히 기억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게 사랑일까? 밤이 되면 흔들의자에 앉아 지친 심장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10살의 도준이가 고열로 앓을 때 뜬 눈으로 밤새 땀을 닦아주던 일. 15살의 도준이 교복이 찢어져 등교 시간에 맞춰 급히 꿰매주던 일. 그 기억들은 한때 나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실이 되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는 것만 같았다. 다시 5일이 되었다. 현금 인출기가 카드를 삼키고 명세표를 뱉어냈다. 나는 줄어드는 숫자를 보았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숫자들은 마치 죽음을 알리는 박자 소리처럼 떠올랐다. 나는 자문했다. 나는 아들을 구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워가고 있는 걸까?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거실에는 이제 내 기억 속에서 기계의 무감각한 삑 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나는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서서히 나를 파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아들과 나를 잇는 그 시를 아직은 끊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나며 나는 점차 깨닫고 있었다. 어떤 희생은 빛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삼켜버리는 어둠이라는 것을. 매일 아침 새벽빛이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기도 전에 나는 일어나 물을 끓여 달걀 2개를 삶고 김치 몇 조각과 함께 먹는 것이 익숙한 일과가 되었다. 예전에는 마른 생선도 사고 운이 좋으면 미역국이나 푸성기라도 끓일 여유가 있었지만 매달 도준이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한 후로는 하나씩 또 하나씩 줄여나가야 했다. 내 식사는 삶은 달걀과 김치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아들이 아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안정된 거처에서 지내려면 엄마는 참고 희생해야 한다고 되뇌었다. 처음에는 위안처럼 들렸던 괜찮아. 아들이 필요하잖아. 엄마니까 라는 말은
시간이 흐르면서 굶주림과 피로, 뼈마디에 쑤시는 통증을 가리는 두꺼운 막처럼 변해갔다. 부엌 선반에 놓인 의사가 처방해준 관절염 약병은 날이 갈수록 비어갔다. 병을 흔들면 마른 돌멩이가 깊은 우물에 떨어지는 듯 텅 빈 소리가 났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꼬박꼬박 약을 먹지 않고 일부러 하루는 먹고 하루는 걸으며 내 몸이 아직 버틸만하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밤이 되어 몸을 뒤척일 때면 양쪽 무릎이 욱신거렸고 뼈마디가 뚝뚝 하고 울리는 소리는 귀에 바늘이 밝히는 듯했다. 때로는 통증 때문에 이를 악물고 이불을 움켜쥐어야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조금만 참자. 곧 나아질 거야. 아들이 다시 일어서겠지. 하고 속삭였다. 그 믿음. 아니 어쩌면 맹목적인 희망이야말로 나를 재봉틀 앞에 다시 앉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5년 내내 신던 신발은 밑창이 닳아떨어져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들어 발끝까지 시렸다. 나는 몰래 종이상자를 잘라 깔창처럼 덧대 축축함을 막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 걸었다.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좌판 아주머니가 내 발을 내려다보며 무심코 말했다. 새 신발 사셔야겠네요. 나는 멋쩍게 웃으며 괜찮아요. 아직 멀쩡해요. 라고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부끄러운 비밀을 감추는 사람처럼 한없이 작아졌다. 그 신발은, 그 달아빠진 밑창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내 침묵의 희생을 증명하는 듯했다. 매달 5일 은행 앱에서 알림이 울렸다. 100만 원 이체 완료. 그럴 때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숫자는 더 이상 돈이 아니었다. 내 살점이었고 내 약이었으며 내 인생에서 도려내진 잠이었다.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내 몸에서 피가 한 움큼씩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잘한 거야. 엄마니까. 이게 사랑이지.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 부서진 널빤지에 매달리듯 속이 무겁게 가라앉으면서도 그 생각에 매달렸다. 어느 날 저녁 심심해서 휴대폰을 열었다가 우연히 세영이가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눈부시게 밝은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다. 아들 부부가 고급스러운 고깃집에 앉아 있었다. 식탁에는 마블링이 선명한 한우와 크리스탈 잔에 담긴 레드와인이 가득했다. 사진 밑에는 번지르르한 글이 적혀 있었다. 주말은 역시 힐링타임 제주 여행 준비 중.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내 머릿속에는 매일 반복되던 달걀밥, 몸을 뒤척일 때마다 이를 악물게 하던 관절통, 그리고 텅 비어버린 약병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가 한 끼 한 끼를 줄여나가는 동안 내 아들과 며느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길가에 버려진 사람처럼 어리석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무릎 관절이 뚝뚝 소리를 내며 내가 나 자신을 이 세상에서 지워가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처럼 울렸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낡은 천장을 뜬 눈으로 바라보았다. 눈물이 베개 대신 귓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다. 혹시 내가 바보인가? 하지만 곧바로 나는 그 생각을 지우려 했었다. 아니야. 아들이잖아. 엄마니까 참아야지. 내가 바보임을 인정하는 순간 수십 년간 내가 해온 모든 것들이 제가 되어버릴까봐 두려웠다. 하루하루가 지나며 희생은 무의식적인 호흡처럼 습관이 되어갔다. 나는 희생을 바느질처럼 생각 없이 질문 없이 반복되는 일로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5번째 달이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어둠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듯 막연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간 나는 없어질지도 몰라. 나는 더 이상 가족을 돌보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림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똑똑히 느꼈다. 다른 이들은 삶을 누리고
나는 그들의 은혜를 모르는 소용돌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그저 돈을 보내기 위해 존재할 뿐이었다. 그렇게 쓰러져 가던 어느 날, 나는 문득 이 희생의 최소한의 의미라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아주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늘만큼은 따뜻하게 끝나자. 하지만 그 말을 뱉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 밥상에서 모든 게 터질 거야. 나는 가볍게 몸을 떨었지만 애써온 마음을 쏟아부었다. 그날 아침 나는 이른 시장으로 향했다. 인천시장에는 아직 차가운 안개가 껴 있었고 비릿한 생선 냄새와 신선한 채소 냄새가 바람에 섞여 있었다. 나는 닭 한 마리를 사고 표고버섯 하나하나를 신중히 고르고 햅쌀을 샀다. 집으로 돌아와 도준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닭고기 버섯찜을 끓였다. 아들의 눈을 어린아이처럼 반짝이게 했던 바닐라 푸딩도 만들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크리스탈 잔을 하나하나 닦고 제사 때나 꺼내 쓰던 낡은 그릇 세트도 꺼냈다. 나는 마치 내 인내의 세월을 그 안에 모두 담아내려는 듯 세세한 부분까지 정성을 다했다. 나는 이 저녁 식사가 비록 위태로울지라도 아들과 며느리를 내 곁으로 다시 끌어당겨줄 다리가 되기를 바랐다. 해가 저물고 처마 밖에서는 바람이 문틈으로 윙윙거렸다. 하지만 부엌에서는 닭찜이 보글보글 끓으며 창문에 뿌연 김을 서리게 할 만큼 온기를 뿜어냈다.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오늘만큼은 따뜻하게, 부드럽게. 나는 식탁만 풍성하면 자식들의 마음도 누그러지리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옷감 속에 숨겨진 바늘처럼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접촉으로 모든 것이 찢어져 버릴 것이라는 예감.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저녁 식사는 그저 한 끼 식사가 아닐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의 진실. 내가 더는 영원히 피할 수 없는 대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하루가 꼬박 걸렸다. 인천의 좁은 골목에 해가 채 들기도 전에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표고버섯 하나하나 채소 한 단 한 단을 고르고 닭가게 앞에서는 한참을 서성였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노란빛이 도는 암탉 한 마리를 보며 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닭찜 솥을 온 가족이 둘러싸고 앉아 온기가 방구석까지 퍼져나가는 광경을 그렸다. 쌀은 한 톨 한 톨 정성껏 씻었다. 내가 끓인 밥에서 명절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찰지고 구수한 향이 나기를 바랐다. 나는 작은 잡화점에 들러 우유와 달걀, 백설탕을 샀다. 도준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바닐라 푸딩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한 번은 아들이 엄마가 최고야. 이거 먹으면 힘이 나. 하고 장난스레 말한 적이 있었다. 고된 세월 속에서 드물게 들었던 그 칭찬을 나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오랫동안 쓰지 않던 크리스탈 잔을 하나하나 닦았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깨지기 쉬운 기억의 조각처럼 투명한 잔들이었다. 나는 제사 때나 꺼내 쓰던 그릇 세트를 꺼내 윤을 낸 나무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았다. 자리에 앉을 때마다 나는 누렇게 변색된 페인트와 인맥처럼 벽을 타고 오르는 작은 균열이 있는 이 낡은 방을 올려다보았다. 이 집은 30년 넘게 나와 함께했다. 식탁의 흠집 하나하나에도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오늘 이 모든 것이 따뜻한 밥 한 끼로 모여 흩어지려는 가족을 붙들고 있는 어머니가 아직 여기 있음을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주기를 바랐다. 해가 저물고 처마 밖에서는 바람이 끝없는 현악기 소리처럼 문틈으로 윙윙거렸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만큼은 따뜻하게. 나는 내 모든 인내심을 다해 모든 것이 평온하기를 바랐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옷감 속에 숨겨진 가느다란 바늘처럼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아주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모든 것을 찢어버릴 것 같은 예감.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한세영이 먼저 들어섰다.
몸에 꼭 끼는 새빨간 원피스는 밤중의 위험 신호처럼 유독 눈에 띄었다. 내 눈빛이 순간 멈칫했고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어서 와라. 국, 아직 따뜻하다. 그녀는 옅게 웃었다. 칼날처럼 얇고 온기 한 점 없는 미소였다. 바로 뒤따라 도준이가 들어섰다. 아들의 손은 휴대폰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눈은 내 시선을 피해 바닥을 향해 있었다. 아들은 그저 의례적으로 고개를 까딱하고는 자리에 앉아 긴장을 감추려는 습관처럼 손가락으로 식탁을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각자의 앞에 국그릇을 놓았다. 하얀 김이 노란 조명 아래서 아른거렸다. 나는 생선조림 한 점을 떼어 며느리의 그릇에 놓아주었다. 그녀는 힐끗 쳐다보더니 수저를 내려놓으며 작지만 모두에게 들릴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선이 좀 비린 것 같네요. 우리 엄마는 늘 냄새 하나 없이 잘하시는데. 내 미소가 굳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대꾸 없이 삼켰다. 나에게는 그토록 구수하던 생선조림 냄새가 순식간에 목구멍에서 비릿하고 쓴맛으로 변했다. 몇 분 뒤 그녀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다. 규칙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집 참 오래됐네요. 벽지도 낡았고 가구도 다 옛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집은 얼마 전에 싹 리모델링 했거든요. 정말 현대식이에요. 그 비교 하나하나가 뾰족한 바늘처럼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듯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오늘은 싸우는 날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는 날이라고 되뇌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었다. 마치 나물 한 조각이 마음속 분노를 잠재워주기라도 할 것처럼. 식탁 위 공기는 무겁고 끈적하게 내려앉았다. 들리는 것이라곤 도준이 식탁을 두드리는 똑똑 소리뿐이었다. 나는 아들을 곁눈질했다. 엄마를 위해 단 한마디라도 해주길, 아주 작은 말이라도 괜찮으니 거들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작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이 내 심장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다. 아들의 침묵은 며느리의 가시돋친 말보다 더 무거웠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리고 바닐라 푸딩을 식탁에 올렸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 방 안 가득 퍼졌다. 그 디저트는 도준의 어린 시절 추억이었다. 입가에 크림을 잔뜩 묻힌 채 엄마가 최고야 하고 외치던 아들의 눈을 반짝이게 했던 음식. 나는 적어도 이 달콤함이 굳어버린 공기를 녹여주길 바랐다. 하지만 세영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은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빛났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어머님은 저희 엄마 반도 못 돼요. 타라니 맛이 온 방 안이 얼어붙었다. 내 손에 들린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뇌를 꿰뚫는 바늘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푸딩에서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내 마음속과 이 방 안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의 눈은 만족감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이 순간을 내가 평생의 땀방울로 일군 이 집 안에서 나를 깎아내릴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다. 도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침묵이 우리를 덮었다. 진실을 알면서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자의 침묵. 판결과도 같은 침묵.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상할 만큼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럼 네 어머니가 월세 내라. 인천 브리어레인 46, 3호. 물잔이 넘어지며 물이 식탁 위로 번져 나무 모서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도준이 벌떡 일어섰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마치 누가 목을 조르는 듯한 소리로 외쳤다. 월세요? 그 소리는 금이 간 유리처럼 방 안에 울려 퍼지며 산산조각 났다. 세영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더 이상 떨지 않고 꼿꼿이 섰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손에 들린 숟가락이 더 이상 푸딩을 뜨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그것은 오랜 침묵을 단번에 베어버리고 그 누구도 감출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있었다. 나는 내 앞에 앉은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이 환하게 밝아왔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순간. 내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님을 느꼈다. 도준의 월세요 라는 외침이 끝난 후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엎질러진 물이 식탁볼을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만 누구 하나 수저를 들지도 행주를 찾지도 않았다. 공기는 숨 막힐 듯이 끈적거렸다. 나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두 손을 마주 잡았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돌에 부딪히는 쇳소리처럼 단단하게 울렸다. 그래. 6개월 동안 내가 월세 냈다. 매달 5일 100만 원씩 빠짐없이. 도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뱉어내지 못했다. 나는 새하얗게 질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크게 뜨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엄마가 월세를.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다. 목이 찢어지는 듯 쉰 목소리가 한 글자씩 기어나왔다. 세영은 분노로 눈을 번뜩이며 남편에게 획 돌아섰다. 뭐라고? 어머님이 월세를 냈다고? 당신은 나한테 뭐라 그랬어? 따리돌이. 도주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식탁 위로 돌덩이를 하나씩 떨어뜨리듯 모든 것을 자백했다. 회사에서 잘린 지 벌써 반년이야. 새로운 일자리 찾는다고 했지만 아직 못 구했어. 공간이 폭발하는 듯 했다. 세영이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했어? 반년 동안 백수였다고? 그럼 내가 신발이랑 피부과에 쓴 돈은 뭐야?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귀를 찔렀다. 나는 분노로 일그러진 세영의 얼굴 위로 두껍게 바른 화장이 갈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도주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다. 그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분노가 그보다 더 컸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내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으며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 같았다. 그 돈 내가 냈다. 방 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세영은 입을 벌린 채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반지를요? 팔아서 우리 집 월세를 냈다고요?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반지 네 아버지가 신혼 때 내 손에 끼워준 반지. 평생 간직한 유일한 금부치. 내가 그걸 팔았다. 너희 둘이 길바닥에 나앉지 않게 하려고. 도준이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엄마, 그럴 필요까지는.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아들의 말을 잘랐다. 필요가 없다고? 네가 집세를 못 내서 집주인한테 쫓겨날 뻔했는데? 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아내 앞에서 체면 지킨다고 거짓말만 하면서? 그럼 내가 누구를 믿어야 했니? 네 눈물? 네 약속? 세영이 손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이게 무슨 창피야. 내 친구들은 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시어머니한테 유세받는 거야?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수모? 수모는 내가 당한 거다. 너는 내 집에서 내 음식을 먹으면서 내 반지를 팔아 만든 돈으로 살면서도
공기는 끈적하게 달라붙었고 벽시계의 초침소리가 망치처럼 모두의 심장을 두드렸다.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말하려고 했는데 겁이 났어. 세영이가 알면 떠날까봐, 무너질까봐. 그래서 세영이 남편에게 돌아서서 소리쳤다. 겁이 나서 나를 속였다고? 당신은 남자도 아니야. 일자리도 없으면서 내 앞에서 남편인 척 했냐고. 도준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연민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뒤섞여 속에서 들끓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나라는 어미는 철저히 가장자리로 밀려나 저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지갑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고개를 꼿꼿이 쳐들었다. 내 목소리는 온 방안을 채웠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내가 팔고 내가 내고 내가 견뎌낸 걸 이제 다 말한다. 세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었다. 도준은 얼굴을 감싸쥔 채 흐느꼈다. 하지만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더 이상 인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준 부부의 머리 위를 맴도는 차가운 판결이었다. 내가 진실을 털어놓은 후에도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닭찜의 온기는 식어버렸고 식탁 위에 푸딩은 물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그것에 손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순간을 알리듯 메마르게 똑딱거렸다. 나는 두 손으로 식탁을 짚고 허리를 펴며 일어섰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앞으로 딱 30일. 전세 계약 끝나면 나는 더 이상 한 푼도 안 낸다. 그 말은 바위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도준이 벌떡 일어섰다가 그대로 무너지듯 나무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다. 아들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눈물이 터져 나오며 목맨 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요. 이번만 넘기면 내가 어떻게든 일자리 구해서. 하지만 나는 그런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호롱불 아래서 달아빠진 연필을 쥔 작은 손으로 공부하던 어린 시절의 아들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 연민은 이미 너무 많이 짓밟혀 있었다. 한 번? 지난 6개월 동안 네가 몇 번만 더라 했니? 그때마다 나는 내 살을 베듯 내줬다. 하지만 결과는 너는 숨기고 나는 사라졌다. 세영이 불붙은 듯한 눈으로 벌떡 일어섰다. 그녀가 식탁을 세게 내리치자 그릇들이 요란하게 부딪혔다. 어머니는 자식 버리네요. 남들 다 아들 위해 평생 희생하는데 어머니는 결국 우리를 길바닥에 내쫓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내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낮고 한 글자 한 글자 못을 박듯 힘주어 말했다. 버리는 게 아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는 거다. 세영은 마치 뺨을 맞은 사람처럼 입을 벌렸다. 도주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 어린아이처럼 두 손을 모으고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다. 엄마, 나 알잖아. 나 약해도 결국 엄마 아들이잖아. 날 버리지 마. 눈물이 차올랐지만 흐르게 두지 않았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네 삶은 네가 책임져라. 다른 이권이사이. 세영이 칼로 긋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제 와서 책임지라니.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몸을 돌려 창가에 있는 흔들의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바닥을 쿵쿵 울리는 발소리로 공간이 터져나갔다. 현관문이 열렸다가 쾅 닫혔고 그 충격에 낡은 문틀이 쩌렁쩌렁 울렸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다. 전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더 이상 애원하는 흐느낌도 비난하는 고함도 없었다. 오직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가 쌀쌀한
인천의 밤 냄새를 싫어올 뿐이었다. 나는 흔들의자에 앉았다. 거칠었던 숨이 점차 가라앉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심장이 단단하고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나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야 집이 숨을 쉬는구나. 밖에서는 두 아이의 다급한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집 안에는 오직 나, 그리고 마치 집 자체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묘한 정적만이 남아 있었다. 시청자의 99% 이상이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이 스토리를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탭 한 번이면 됩니다. 지금 계신 지역은 몇 시이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도준과 세영이 떠나간 뒤 집안은 벽식의 초침이 내 심장처럼 뛰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에 잠겼다. 조금 전 세차게 닫힌 현관문 소리가 마치 벽에 새로 생긴 균열처럼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나는 창가 흔들의자에 앉았다. 30년 넘게 나와 함께한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의자였다. 희미한 노란 조명 아래 나는 가늘게 떨리는 내 손을 보았다. 푸른 힘줄은 고된 삶의 지도처럼 돋아나 있었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리고 깊게 뛰는 심장 박동은 지난 세월 그림자처럼 살아왔음에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거실은 어둑했고 창밖에서 스며든 달빛만이 내가 직접 만든 낡은 한복 조각보 이불 위에서 반짝였다. 그 천조각 하나하나가 기억이었다. 내 옛 홀레복에서 잘라낸 조각도 있었고 손님들이 버리고 간 조각도 있었으며 도준의 낡은 교복에서 나온 조각도 있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던 긴 밤들, 호롱불 아래서 낡은 라디오의 트로트 가락을 벗삼았던 시간들. 나는 그 안에 내 모든 희망과 인내를 담았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고독한 냄새가 짙게 밴 이 집 안에 남겨졌을 뿐이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가 뒤섞이는 것을 들었다. 모든 소리가 확대되어 귓가를 짓누르는 듯했다. 나는 떨림을 억누르려 했지만 눈물이 차올랐다. 더 이상 분노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짊어져온 무게 끝에 찾아온 텅 빈 공허함, 깊은 피로감 때문이었다. 나는 맞은편 벽을 올려다보았다. 색이 바랜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어린 도주는 내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젊고 머리카락이 새까맣던 나는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웃고 있었다. 나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고요한 공간을 칼날처럼 가르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리가 끈질기게 이어졌다. 나는 깜짝 놀라 화면을 보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간 지금 대체 누가 전화를 건 것일까? 나는 몇 초간 망설였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굳어버린 듯했다. 하지만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 낮고 허스키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숙 씨, 나 박진우예요.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머릿속 낡은 문 하나가 활짝 열리며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박진우 대학 시절의 첫사랑. 나를 부산 바다에 데려가 해돋이를 보여주겠다 약속했지만 졸업식 이후로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던 사람. 진우 씨. 정말 진우 씨 맞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고 전화를 쥔 손도 함께 떨렸다. 전화기 저편에서 그는 여전한 그 목소리로 조금 더 허스키해졌을 뿐인 목소리로 나직이 웃었다. 그때보다 목소리는 조금 늙었지만 나 맞아요. 오랜만이네요, 혜숙 씨. 그의 목소리를 듣자 심장이 조여왔다. 모든 기억이 낡은 영사기에서 필름이 풀려나오듯 한꺼번에 밀려왔다. 새 책 냄새가 나던 연세대 도서관에서의 오후. 진우 씨가 들어주던 우산 위로 떨어지던 빗소리. 내가 끝내 쓰지 못했던 해운대행 기차표.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서툴게 잡았던 손. 나는 눈을 감고 기억의 물결에 몸을 맡겼. 학교 앞 작은 찻집의 커피 향. 약속 시간에 늦을세라 또각거리던 내 구두 소리. 내가 작은 쪽지에 적어준 시를 읽던 진우 씨의 얼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선명하게 되살아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진우 씨는 졸업 후 남쪽으로 내려가 해운 회사를 일궜다고 했다. 수년간 거친 파도와 싸우며 쉼없이 일했다고 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장성에 각자의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그는 지금 부산 바닷가 근처 작은 집에서 파도 소리를 벗삼아 혼자 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느리고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저 짭짤하고 쓴 길을 오래 걸어온 사람의 담담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느리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혜숙 씨, 부산 와요. 한 달만이라도 바람 쐬고 바다 보고 그냥 사람처럼 웃어요. 나는 말을 잃었다. 단순한 초대였지만 그것은 내게 사람처럼 웃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묻는 질문 같았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쉰 목소리로 답했다. 내가 이른이에요. 이런 나이에 바보짓하냐? 나는 그가 침묵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내 망설임을 단칼에 자르듯 답했다. 바보는 평생 남만 위해 살다가 자기 한 번도 못 챙기는 거예요. 혜숙 씨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따뜻한 바람처럼 내 마음에 불어왔다. 나는 조각보 이불을 올려다보았다. 창밖 달빛이 낡은 한복 천조각 하나하나를 비추며 마치 내가 꿰매온 삶의 조각들처럼 내 얼굴에 반사되었다. 나는 가만히 손을 뻗어 이불을 만졌다. 바늘땀, 땀방울, 그리고 메말라버린 희망들, 내 인생 전부를 어루만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오랫동안 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낡아서 손때 묻은 작은 수첩을 펼쳤다. 장볼거리와 일감을 적던 이 수첩은 이제 내 마음을 기록하는 곳이 되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3페이지를 넘겨 2개의 칸을 나누었다. 왼쪽 칸에 나는 위험이라고 쓰고 적어 내려갔다. 사람들의 비웃음, 자식들의 원망, 허락하지 않는 건강, 먼 곳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나는 돌멩이를 우물에 던지듯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썼다. 오른쪽 칸에는 안전이라고 썼다. 집에 머물며 계속 달걀밥과 김치를 먹고 푼돈의 연금을 세고 낡은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며 돈을 달라는 아들의 전화와 냉담한 목소리를 기다리는 것. 나는 멈춰서서 2개의 칸에 적힌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2갈래 평행선을 보는 듯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2칸 사이에 비스듬히 한 줄을 더 적었다. 복수를 위해 가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가는가? 펜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아주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들려왔다.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그 말은 작지만 멀리 퍼져나가는 종소리처럼 내 마음속에 울렸다. 70평생.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던가? 먼저 떠난 남편을 위해, 다 컸지만 여전히 나약한 아들을 위해, 나를 경멸하는 며느리를 위해. 나는 바늘을 들어 그들의 행복을 꿰매주는 동안 나 자신은 너덜너덜해졌다. 이번만큼은 이 이불을 개고 다른 문을, 나 자신의 문을 열어야 할 때인지도 몰랐다. 달빛이 차갑지만 밝게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마치 길을 비춰주는 듯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길이 반짝였고 멀리서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옛날 진우 씨가 사주었지만 끝내 쓰지 못했던 해운대행 기차표가 떠올랐다. 나는 그것을 기념품처럼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아직 남아있을까? 어쩌면 운명이 내게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서랍을 열어 놓쳐버렸던 것을 되찾을 때가 왔다고. 나는 수첩을 덮고 그 표지 위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처녀 시절처럼 두근거렸다. 나는 부산역에 내리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바닷바람이 희끗한 머리카락을 날리고 짭짤한 소금 냄새가 나를 감싸는 모습을.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진우 씨를 상상했다. 였지만 따뜻한 미소를 띤 채 어쩌면 꽃다발을, 어쩌면 그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어딘가로 향한다는 사실이었다. 엄마로서도 희생자로서도 아닌 바로 나 자신으로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각보 이불로 다가가 가만히 쓸어보았다. 손끝에 거친 실밥이 느껴지며 지나온 삶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의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혜수가 이제 됐다. 이번에는 너를 위해 살아라. 그리고 그 순간 찬란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덮이기에 충분한 작은 빗줄기가 내 심장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내가 직접 만든 분홍색 원피스를 여행 가방에 접어넣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요란하지 않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문 밖에 사람이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는 듯 했다. 문을 열자 도준이가 서 있었다. 내 아들은 수척했고 머리는 떡져 있었으며 짙은 다크서클이 움푹 팬 눈밑을 감싸고 있었다. 셔츠는 구겨지고 옷깃은 해져 있었고 담배와 차에 찌든 냄새가 몸에 배어 있었다. 엄마! 아들이 쉰 목소리로 불렀다.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잠시 굳어 있다가 옆으로 비켜섰다.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예전의 자신만만한 모습도 초조하게 휴대폰을 두드리던 버릇도 사라져 있었다. 아들은 의자에 앉아 내가 따라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마치 그 온기가 자신을 붙들어주는 유일한 것인 양. 엄마, 저 사실 지난주까지 차 안에서 잤어요. 3번이나. 비 오는 날도. 아들은 시선을 떨구며 말했다. 밤에는 청소일하고 있어요. 빌딩 화장실 닦고 쓰레기 버리고 그냥 뭐든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벌고 있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보았다. 사무직으로 일할 때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은 깨져 있었다. 아들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온라인 회계 수업도 등록했어요. 자격증 따면 작은 회사라도 들어갈 수 있겠죠. 또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상담받기 시작했어요. 거기 상담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평생 구해지는 것에 중독돼 있었다고. 누가 도와줄 때마다 편하고 그게 마약 같았대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약한 척만 했던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려오면서도 한 줄기 희미한 빛을 보았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파괴하던 굴레를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은 더 이상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엄마,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부탁 안 해요. 다만 믿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켜봐 주세요. 제가 정말 변하는지 시간이 말해줄 테니까. 나는 찻잔을 꽉 쥐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들을 끌어안고 남은 적금을 꺼내 쥐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직이 말했다. 그래, 지켜볼게. 이번에는 너 스스로 해내야 한다. 도주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들의 시선이 침대 위에 놓인 여행 가방에 닿았다. 그 눈에 스치는 놀라움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엄마도 이번엔 나를 위해 살아볼 거야. 아들은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침묵했다. 마치 우리 둘 모두에게 문이 열렸지만 그 길이 서로 다른 방향임을 이해한 듯이. 이틀 뒤 이른 아침 아들이 낡은 차를 몰고 집 앞에 왔다. 나는 여행 가방을 다 챙기고 작년에 직접 만들었지만 한 번도 입고 나가지 않았던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아들이 트렁크를 열어 가방을 실었다.
그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우리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공기는 예전처럼 무겁지 않고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국제선 터미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내게 노란 국화한 다발을 건넸다. 내가 젊을 적부터 좋아하던 꽃이었다. 아들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엄마, 편지 썼어요. 비행기 타서 열어보세요. 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았다. 다툼과 냉대만 가득했던 몇 년 만에 첫 포옹이었다. 사랑해, 엄마. 아들이 속삭였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나는 목이 메어 답했다. 비행기 안 발 아래로 구름이 끝없는 들판처럼 펼쳐졌을 때 나는 편지 봉투를 열었다. 떨리는 필체였지만 한 줄 한 줄이 선명했다. 엄마, 높이 날아요. 이제 엄마 차례예요. 저는 천천히라도 다시 걸어볼게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었다. 희망 때문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아들이 정말로 다시 시작하리라는 것을 믿었다. 나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비행기는 늦은 오후에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자동문이 열리자 인천의 낡은 집을 채우던 무거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짭짤하고 짙은 바닷바람이 밀려왔다. 내가 여행 가방을 끌고 입국장으로 나왔을 때 그곳에 진우 씨가 서 있었다. 그는 밝은색 셔츠에 얇은 재킷을 걸치고 손에는 노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 노란색은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유난히 환하게 빛났다. 혜숙 씨. 그가 불렀다. 목소리는 떨리는 듯했지만 눈빛은 굳건했다. 드디어 왔네요. 나는 말을 잃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막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을 담고 있는 듯한 눈으로. 나는 꽃다발을 받으며 나직이 답했다. 이렇게 환영받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함께 차에 올랐다. 공항에서 해운대로 향하는 길, 가로등 불빛이 차창 위로 번져나갔다. 나는 창밖으로 짙은 벨벳 같은 밤바다를 보았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드디어 왔구나. 다음 날 아침 진우 씨는 나를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데려갔다. 파도가 밀려와 흰 거품을 일으키며 모래사장을 적셨다. 나는 신발을 벗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맨발로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 혜숙 씨, 이 바다 보고 싶다 했잖아요. 이제라도 보게 돼서 다행이네요. 진우 씨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웃으며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반세기 걸렸네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왔으니 됐어요. 우리는 바람에 희끗한 머리카락을 날리며 해변을 따라 걸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한 명의 여자, 감정을 느끼는 한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저녁에는 그가 연어구이를 준비하고 유리잔에 소주를 따랐다. 두 사람은 발코니에 앉았다. 눈앞에서는 붉은 노을이 바다 아래로 서서히 잠기고 있었다. 혜숙 씨, 이런 거 좋아했죠? 조용히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그가 말을 건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그것은 술 기운이 아닌 한때 익숙했던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곁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와주는 존재의 온기였다. 그날 밤 진우 씨의 막내딸이 들렀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웃는 거, 이렇게 크게 웃는 거 처음 봐요. 혜숙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진우 씨는 그저 웃으며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웃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야. 야, 쏘우.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기묘하게 저려왔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느리게 살았. 아침에는 자갈치 시장에 가서 비릿한 생선 냄새를 맡았고 오후에는 황령산에 올라 발 아래 펼쳐진 부산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저녁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루지 못했던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우 씨는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맨손으로 회사를 일구고
아내를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워낸 세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한탄은 없었다. 나 또한 허리가 휘도록 옷을 꿰매던 세월과 굳은 살이 박인 손, 그리고 자식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혼 반지를 팔아야 했던 밤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를 동정하는 대신 그저 들어주었다. 어느 날 진우 씨가 내 손을 잡고 나직이 말했다. 혜숙 씨, 당신은 아직도 여전히 여자예요. 엄마이기도 하지만 여자예요. 잊지 마요. 그 말은 아프지 않은 칼날처럼 내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부드럽게 건드렸다. 달빛이 바다 위로 은가루처럼 쏟아지던 어느 밤이었다. 혜숙 씨, 결혼은 아니고 그냥 같이 살아보자. 이번 생의 동반자로.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20살처럼 세차게 뛰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먼저 떠난 남편, 아들 도준, 인천의 낡은 집, 그리고 아들이 쓴 편지가 떠올랐다. 높이 날아요, 엄마. 나는 술잔을 꽉 쥐고 침묵했다. 마음 한편에서는 예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일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일까? 아니면 또 다른 덫일까? 밖에서는 파도가 여전히 넘실거렸다. 지금 내 마음처럼 어지럽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시청자의 99% 이상이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이 스토리를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계신 지역은 몇 시이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나는 익숙한 인천의 집방 안에 앉아 색이 바랜 네 벽을 둘러보았다. 흔들이자, 조각보, 이불, 낡은 액자, 이 모든 것이 내 한평생의 증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짐을 정리하는 내 마음은 더 이상 남을 위해 불씨를 지키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한 시작이었다. 도준이가 돕겠다고 찾아왔다. 아들은 낡은 책 상자를 나르다 이마에 땀을 닦으며 불쑥 말했다. 이제야 진짜 엄마를 보는 것 같아요. 나는 하던 일을 멈췄다. 아들은 예전처럼 애원하는 눈이 아닌 자신감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눈에서 더 이상 의존적인 그림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곳에는 스스로 일어서기 시작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래, 엄마도 이제야 나를 보는 것 같아. 나는 목이 메어 답했다. 내가 인천을 떠나던 날,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쾌청했다. 도주는 나를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었다. 아들의 손에는 작은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녹차 몇 봉지와 쌀강정 한 통이었다. 엄마, 버스 타면 심심하잖아요. 이거라도 드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것을 받았다. 아들의 얼굴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억지스럽지 않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가 버스에 오르기 전 아들은 내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엄마, 이번에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걱정 말고 부산에서 행복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버스에 올랐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창밖으로 도준을 보았다. 아들은 더 이상 내게 기대지 않는 평온한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부산은 파도 소리와 짠 내음으로 나를 맞았다. 나는 진우 씨가 단장해 놓은 바닷가 작은 집으로 정식으로 이사했다. 매일 아침 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밀려와 희끗한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나는 툇마루에 앉아 규칙적인 파도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늦지 않았다. 아직도 시작할 수 있다. 진우 씨는 종종 나를 자갈치 시장에 데려가 싱싱한 생선을 사고 함께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했다. 식사는 화려하지 않았다. 생선구이와 김치, 두부찌개가 전부였지만 나는 그 어떤 잔치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다. 아마도 태어나 처음으로 비난이나 모욕을 두려워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딸이 들러 귤 한 바구니를 건네며 말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환해요.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은 인정받은 듯 가벼워졌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집안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70살의 해숙, 새로운 삶의 첫날들을 살아가는 한 여자였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동안 도준이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아들은 매주 전화를 걸었다. 돈을 달라고가 아닌 자신의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엄마, 이번 주에 시험 봤는데 합격했어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엄마, 저 사람 만났어요. 착하고 성실한 여자예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이 가슴 가득 퍼져나갔다. 마침내 나는 내 아들이 제 두 발로 우뚝 서는 것을 보았다. 세영은? 그녀의 소식은 이웃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다. 도준을 떠나 다른 부유한 남자를 따라갔다고 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처럼 돈주머니에 기대어 사는 사람은 의리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테니. 하지만 이번에 그녀를 생각하며 더 이상 씁쓸하지 않았다. 그저 교훈 하나를 얻었을 뿐이다. 탐욕으로 사는 이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법이라고. 어느 날 오후 나와 진우 씨는 툇마루에 앉아 바다 아래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는 붉은 빛을 머금고 마치 약속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진우 씨가 나를 향해 돌아앉아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다. 혜숙 씨, 우리 늦게 만났지만 남은 날은 같이 걸어가요. 혼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과거를 떠올렸다. 남을 위해 살았던 세월, 보이지 않던 희생, 홀로 달걀밥을 먹던 밤들, 그리고 나를 떠나보내던 날 도준의 눈빛을 떠올렸다. 이제야 진짜 엄마를 보는 것 같아. 나는 진우 씨를 보고 이어서 드넓게 펼쳐진 부산의 하늘을 보았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른에도 나는 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내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한 남자를 혹은 새로운 도시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선택했다. 이번에는 내 이야기다.